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적용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61번부터 8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다음 중 산울타리 수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 1번에 전정이 강할 것, 2번에 아래까지가 오래 갈 것, 3번에 지엽이 치밀할 것, 4번에 주로 교목 화렵수일 것. 체크하십시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산울타리 수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관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울타리 수종이다. 그러면 이 지하고, 여기를 지하고라고 하죠. 이 지하고가 높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하고가 높다라는 거는 자, 보시면 요거는 주로 어디에 해당합니까? 녹음수에 해당합니다. 녹음수. 녹음수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녹음수라고 그러죠. 녹음수의 특징이 지하고가 높다. 근데 산울타리 수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울타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고가 어때야 돼요? 지하고가 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산울타리 수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 전정에 강할 것. 왜냐하면은요, 이거를 수시로 잘라주잖아요. 잘라주게 되면은 전정에 강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맹화력이 강하다. 이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화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잘라도 또 움떠서 나오는 그 기운들, 이게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정에 강할 것, 그 다음에 아래까지가 오래 갈 것. 여기서 보시면은요, 요렇게 아래까지가 조금 두둑하니 많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넘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고가 낮고 아래까지가 굉장히 풍성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엽이 치밀해야 된다. 그래서 녹음수처럼 아래 지하고가 높아버리면요, 여기로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산울타리 수종 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폐식재, 그 다음에 산울타리 수종, 이런 것들은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교목, 여기에서 교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렵수라는 거, 화렵이라는 거는 낙엽이 전부 다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울타리 수종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다음 수종 중 상록 화렵수가 아닌 것은 1번 굴거리나무, 2번 후박나무, 3번 메타스콰이아, 4번 동백나무. 자, 답은 메타스콰이아입니다. 자, 상록 화렵수. 상록 화렵수에 대해서는 시험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나와요. 그래서 상록 화렵수에 그 수종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는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록 화렵수는요, 대부분 보시면 남부지방 수종이 많습니다. 남부지방 수종에서 5가지만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굴거리나무, 그 다음에 후박나무. 후박나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후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후덕하다라는 거는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그래서 해안가,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 주로 많이 식재되어 있는 후박나무. 그 다음에 동백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남부지방 수종이에요. 제주도에 가시면 왜 그 카멜레온 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백나무의 학명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수종들은 대부분 뭐다? 화렵수에 하고 있어요. 화렵수. 화렵수인데 겨울에 그대로 있어요. 상록이라는 거는 겨울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부지방 수종이 나왔다. 이러면은 상록 화렵수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굴거리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는 다 상록 화렵수, 남부지방 수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수종에서 조금 또 잘 나오는 수종이 있죠. 감탕나무, 녹나무, 사철나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다? 상록 화렵수이면서 그 다음에 남부지방 수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타스콰이아예요. 그래서 메타스퀘이아는 상록 화렵수가 아니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모래밭, 모래토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체크하셨나요? 자, 답은 4번입니다. 모래밭은 가급적 휴게시설에서 멀리 배치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적어도 하루에 4, 5시간 이상의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을 쐬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맞는 거죠. 자, 모래밭의 깊이는 놀이의 안정을 고려하여 30cm 이상으로 한다. 예, 그래서 모래밭의 깊이, 요 30cm, 요것도 중요합니다. 예, 깊이. 가장자리는 방부 처리한 목재 또는 각종 소재를 사용하여 지표보다 높게 모래막이 시설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경계석이잖아요. 이렇게 경계석. 예, 경계석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머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 주변으로 이렇게 경계석과 비슷한 모래막이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지표보다 높게 모래막이 시설을 해준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모래밭은 가급적 휴게시설에서 멀리 배치한다. 그래서 모래밭이라고 그러는 거는 아이들이 노는 장소잖아요. 예, 그래서 이 놀이터에서 휴게시설, 부모님들이 있는 휴게시설과 멀리 떨어졌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은 조금 가까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다음 중 침상화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래서 양탄자를 내려다보듯이 꾸민 화단. 2번 경계 부분을 따라서 일렬로 꾸민 화단. 3번 관상하기 편리하도록 지면을 1m 정도 파내려가 꾸민 화단. 4번 중앙부를 낮게 하기 위해서 키 작은 곳을 중앙에 심어 꾸민 화단. 답은 3번이죠. 관상하기 편하도록 지면을 1m 정도 내려가서 꾸민 화단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침상 화단이라고 합니다. 1번은 평면 화단에 해당하죠. 양탄자를 내려다보듯이 꾸민 화단.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단을 뭐라고 그래요? 카펫 화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답은 3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전형적 배식 유형은? 그래서 정형식이냐, 정형적이냐, 자연적이냐. 지금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기 문제 보겠습니다. 부등변 삼각형 식재, 2번 임의식재, 3번 군식, 4번의 교식재. 체크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정형식이냐, 자연식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정형식이라는 거는 하나만 심는 단식, 단식 또는 점식, 이런 게 이제 정형식에 해당하죠. 굉장히 단정한 나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교호식재. 자, 그래서 식재가 이렇게 심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호식재라고 합니다. 교호식재.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심고 요렇게 심고 요렇게 심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비슷합니다. 부등변. 자, 그러면 교호식재는 뭐다? 교호식재는 정형식이다. 그 다음에 부등변 삼각형은 자연식이다. 요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정형식에는 또 열식이 해당이 됩니다. 열식. 열식이라는 건 뭐예요? 한 줄로 쭉 심는 거. 요걸 뭐라고 그런다? 열식이라고 하죠. 열식. 한 줄로 쭉 심는 거. 자, 열식. 자, 그래서 정형식은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단식이냐, 그 다음에 점식이냐, 그 다음에 교호식재, 지그재그로 심느냐, 그 다음에 한 줄로 쭉 심느냐. 이건 열식이라고 그랬죠. 이건 정형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식에는 부등경이냐, 그 다음에 임의식재냐, 그 다음에 군식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에는 부등변, 임의식재, 군식 이것도 해당되지만 배경식재도 해당이 되죠. 배경식재.
예,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외우면 되는데 예, 암기를 못해서 이게 틀리면 너무 억울한 시험이 되죠. 그래서 맞으라고 주는 문제는 반드시 외우셔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 기능사에서는요, 필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 많게는 20개 정도가 나온다고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쉬우면서 암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암기를 하셔서 예, 꼭 맞추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교호식제. 교호식제가 정형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66번 다음 중 접붙이기 번식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보면은요. 접을 붙인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을 붙인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붙여서 또 하나의 어떠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접붙이기 번식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바탕나무의 특성보다 이 바탕나무다 이러면은 이 엄마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엄마보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예, 엄마보다 우수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접붙여서 많이 번식을 시키지만 가장 우량한 품종으로 해서 바탕나무가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67번입니다. 다음 중 큰 나무의 뿌리 돌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 다 읽어볼게요. 뿌리 돌림을 한 후에 새끼로 뿌리분을 감아두면 뿌리의 부패를 촉진하여 좋지 않다. 2번. 굵은 뿌리를 3, 4개 정도 남겨둔다. 3번. 뿌리 돌림을 하기 전에 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목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방법도 좋다. 4번. 굵은 뿌리 절단 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체크해 보십시오. 답은 1번인데요. 자, 뿌리 돌림에 대한 내용은 10번을 읽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돌림의 정확한 목적, 이거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는데요. 뿌리 돌림은 왜 하나요? 예, 뿌리 돌림을 하는 목적은요. 이식이 좋지 않은 수종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수종들은 세근 발달. 그래서 우리가 세근 발달이라고 그래서 세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잔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뿌리. 그래서 잔뿌리를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굵은 뿌리들이 있죠. 예, 굵은 뿌리들은 우리가 직근이라고 그래요. 직근. 예, 그래서 직근은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직근을 자르시면은요, 나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직근은 굵은 뿌리는 3, 4개 정도 남겨둔다.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직근을 남겨둔 상태에서 남은 뿌리를 조금 제거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굵은 뿌리 절단 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예, 맞습니다. 자, 뿌리 돌림을 하기 전에 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목을 설치하여, 자, 지주목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것도 좋다. 예, 흔들림이 없으면 조금 더 단단하겠죠. 예, 그래서 뿌리 돌림을 할 때 직근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근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환상박피라고 그러죠. 환상박피. 예, 그래서 우리가 박피 수술하죠. 예,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예, 껍질을 15에서 한 20cm 정도 환상박피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잔뿌리 생성, 잔뿌리, 좋은 뿌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근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 뿌리 돌림을 한다라는 거를 정확한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68번. 소나무의 순 지르기, 화렵수의 잎따기 등에 해당하는 전정법은, 소나무의 순 지르기라는 거는 우리가 소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심이라고 그러죠.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순 지르기를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을 몇 월에 잘라냅니까? 5, 6월에 요거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걸 순지르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생장 억제를 하기 위한 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제를 해줘야지만이 이렇게 옆에 가지런히 잎이 나기 때문에 소나무 순지르기는 언제 한다? 생장 억제하기 위한 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언제 한다? 5, 6월에 합니다. 그래서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장 억제를 위한 전정이다 그러면 첫 번째가 소나무 순 지르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산울타리 전정이 되겠죠. 산울타리 전정. 요 두 개가 돌아가면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소나무 순지르기 전정은요.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이고요. 산울타리 전정도 마찬가지예요. 우회를 자르죠. 그런데 산울타리 전정에 있어서는 맹활액이 강한 수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움떠서 나오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정,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이다. 그래서 종류로 맞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울타리 전정하고 소나무 순 지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다음 중 수목의 전정 시 제거해야 하는 가지가 아닌 것. 이런 것도요. 기본이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밑에서 움돋는 가지. 2번에 아래를 향한 가지, 하향지라고 하죠. 3번에 교차한 가지, 4번에 위를 향한 가지. 답을 체크하십시오. 네, 위를 향한 가지예요. 자, 보시면은 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네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서 움돋는 가지라는 거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월지라고 합니다. 분월지. 밑에서 움돋는 가지.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잘라 주셔야죠. 아니면은 격가지들이 영양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움돋는 가지. 그 다음에 아래를 향해서 자란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라는 거 있죠? 밑으로. 하향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잘라준다. 전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교차한 가지 있죠? 교차한 가지. 이런 것도 하나는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한 가지 하나는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나란히 있는 가지 있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평행지라고 합니다. 평행지. 보기가 안 좋죠? 하나는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초. 이런 것들도 하나는 잘라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가지가 있어요? 안으로 향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향한 가지. 그래서 이런 거를 안으로 향한 가지. 이런 거는 당연히 수용이 불량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목의 전정 시 제거해야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가 이제 고사지죠. 고사지. 죽은 가지예요.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병든가지. 병든가지라는 거는 빗자루병에 걸렸다든지 끝에가 불량하거나 병이 든 가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향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차지죠. 교차한 가지. 교차지. 그 다음에 하향지. 그 다음에 분월지가 있죠. 분월지. 그 다음에 신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보시면 벌써 7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고사지, 병든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교차지, 하향지, 그 다음에 분월지, 신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전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난지형 잔디에 떼밥을 주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1번 3, 4월, 2번 5월에서 7월, 3번 9월에서 10월, 4번 11월에서 1월. 답은 2번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5월에서 7월, 1년에 한 2, 3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적합한 시기는 5월에서 7월인데요. 떼밥이라는 건 뭐냐? 떼밥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떼밥. 떼밥이라는 거는, 이제 흙, 일반 흙이죠? 아니면 모래. 예, 모래. 그 다음에 토양, 기반제. 그 다음에 비료 또는 거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섞어줍니다. 예, 섞어줍니다. 섞어줘서 채 같은 데에다가 놓고 이렇게 흔들죠. 예, 그러면은 그 밑에 아주 고운 입자의 흙이 내려오죠.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잔디 같은 경우 이렇게 잔디가 있어요. 예, 줄눈을 이렇게 띄웠죠. 예, 그러면은 이 사이사이 메꿔주는 잔디가 들뜨면 어떻게 돼요? 들뜨면 누렇게 떡잎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뜨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떼밥을 이용해서 메꿔주면 영양도 보충이 되면서 들뜨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형 잔디 떼밥을 주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다? 5월에서 7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1번입니다. 안정감과 포근함 등과 같은 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관은 1번 파노라마 경관, 2번 위요 경관, 3번의 초점 경관, 4번의 지형 경관. 체크해 보십시오. 네, 답은 위요 경관입니다. 자, 그래서 경관의 종류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잠깐 조금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거시적인 경관이 있고요. 거시적인 경관. 그 다음에 미시적. 우리가 이제 이 보조경관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거시적인 경관에 파노라마, 우리가 전경관이라고도 얘기하죠. 전경관. 자, 그 다음에 지형경관. 지형경관은 다른 말로 천연미적 경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요경관, 그 다음에 초점경관.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파노라마 전경관, 지형경관, 위요경관, 초점경관. 이게 이제 거시적인 경관이다. 큰 경관, 대분류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시적인 경관에는 관계경관, 자, 그 다음에 세부경관,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경관. 그래서 왜 이렇게 대분류로 분류를 하냐면은요. 자, 보조경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1번의 관계, 2번의 세부, 3번의 일시적, 4번의 위요. 이렇게 되면은 위요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거시적인 경관, 큰 경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안정감과 포근함 등과 같은 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관이 뭐냐. 위요 경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벤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뒤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위요경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요경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거시적인 경관에 해당한다. 요즘에는 이제 관계경관이 조금 시험에 잘 나와요. 예, 그래서 관계경관도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번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식민지 시대의 사유지 중심의 정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조경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자, 체크하십시오.
답은 센트럴파크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영국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7세기가 우리가 정형식이죠. 정형식. 그 다음에 18세기가 자연 풍경식이죠. 풍경식. 그래서 영국이다 해서 무조건 자연 풍경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9세기로 와서 공적인 공공공원이 나온 시기죠. 예, 정형식에서는 매드파원, 매드파단, 그 다음에 미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17세기 영국에 해당하고요. 18세기 때는 자연풍경식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영국의 19세기 때 공공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셉 팩스턴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 버큰헤드 공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세기 때 조셉 팩스턴의 버큰헤드 공원이 탄생을 하면서요, 예, 공공공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센트럴파크가 이거 누가 했습니까? 옴스테드, 예, 우리의 아버지죠. 옴스테드. 예, 옴스테드가요, 조셉 팩스턴의 버큰헤드 공원을 보고 착안을 해서 만든 게 센트럴파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19세기 미국에서 미국이라고 안 하고요. 19세기 때 영국에서 사유지 중심의 정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조경이다 하면은 버큰헤드가 답이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식민지 시대의 사유지 중심의 정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조경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예,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재료가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은 1번의 취성, 2번의 인성, 3번의 연성, 4번의 전성. 자,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라고 했어요. 예, 이게 바로 연성이라는 겁니다. 연성. 자, 그런데 취성, 이런 거는 파괴되는 성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취성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유리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성. 전성이라는 건 뭐예요? 두들겼을 때 퍼지는 성질. 대부분 보면은 이제 금속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은 뭐다? 예, 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번. 화강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도요, 계속 보기 문제를 바꿔가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내 마모성이 우수하다. 2번, 구조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3번, 내화도가 높아 가열시 균열이 적다. 4번, 전리의 거리가 비교적 커서 큰 판재를 생산할 수 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화강암이라는 거는 화성암에 해당이 되죠. 화성암. 화성암 안에 화강암이 있어요. 그래서 화강암이라는 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느냐, 이런 용도를 알면 좀 간단해요. 그래서 계단, 그 다음에 디딤석. 그래서 우리가 디딤석이다 그러면은 판석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디딤석에 또 사용한다고 했죠. 전파남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전파남. 그래서 화성암의 화강암은요, 계단이나 디딤돌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힘이 좋다. 그래서 내구성이 강하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화도가 높아 가열시 균열이 좋다. 그래서 불에 강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요게 지금 틀린 겁니다. 예, 불에 균열이 적다. 내화도가 높아 가열시 균열이 적다. 그래서 불에 약하다라고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굉장한 치명적인 약점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자, 75번. 수목의 여러 가지 이용 중 단풍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려 할 때 적합하지 않은 수종은? 자, 1번의 신나무, 2번의 칠엽수, 3번의 화살나무, 4번의 팥배나무. 답은 팥배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단풍이에요, 단풍. 단풍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려 할 때. 그래서 수종마다 꽃을 감상하는 나무냐, 열매를 감상하는 나무냐, 그 다음에 잎을 감상하냐, 아니면 수필을 감상하느냐,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서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팥배나무가 어떤 수종이에요? 팥열매와 같이 열매가 빨갛고요. 그 다음에 배꽃처럼 하얗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와 꽃,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나무는 대표적인 뭐예요? 예, 단풍나무과이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칠엽수는 잎이 굉장히 크죠. 잎이 굉장히 크고, 화살나무는요, 예, 붉은 단풍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붉은 단풍으로 짝 지어진 거 골라라 할 때, 3종 세트. 화살나무, 그 다음에 북나무, 그 다음에 감나무, 뭐 이런 애들은 3종 세트로 이렇게 몰려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려 할 때 적합하지 않은 거는 팥배나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76번 호랑가시나무, 감탕나무과와 목서, 물풀의 나무과의 특징 비교 중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수종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수종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열매가 몇 센치이다? 아니면 사과냐, 국과냐? 뭐 이런 종류로 해서 답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많은 수종을 열매가 몇 센치이고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 수종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게 답일 확률이 크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시면 조금 유추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가시나무다. 가시나무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기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호랑가시나무의 잎은 마주나며 얇고 윤택이 없다. 2번 목수의 꽃은 백색으로 9, 10월에 개화한다. 호랑가시 나무의 열매는 0.8에서 1.0cm로 9, 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목수의 열매는 타원형으로 이듬해 10월경에 암자색으로 익는다. 자, 답은 1번인데요.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몇 cm이다. 그 다음에 열매는 타원형이고 뭐 무슨 색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외우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로 호랑가시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 요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랑가시라는 건 뭐예요? 잎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얘기예요. 호랑가시. 그래서 호랑이 발바닥처럼 생겼다. 그래서 각 끝에는 가시, 각점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가시 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요. 방화식재라는 거예요. 방화식재라는 건 뭐예요? 잎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잎이 두껍다라는 거는 수분 함량이 많다. 예, 그래서 산이나 산지에 이런 수종들이 있으면은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랑가시 나무의 특징입니다. 산울타리 수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식재에 해당하다. 그래서 잎이 굉장히 두껍고요. 광택이 난다라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호랑가시 잎은 마주나며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난다는 거는 이렇게 마주나는 거죠. 예, 어긋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걸 대생이냐? 이건 호생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대생이냐? 호생이냐?
예, 그런데 호랑가시 나무는 요거는 잎이 마주나는지 어긋나는지는 헷갈리더라도 얇고 윤택이 없다라는 거는 치명적인 얘기예요. 예, 호랑가시 나무는 방화식재다. 예, 그래서 잎이 두껍고 그다음에 광택이 난다.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유추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풀기 쉽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다음 중 황색의 꽃을 갖는 수목. 물론 나무를 모르면 풀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모감주나무, 2번에 조팝나무, 3번에 박태기나무, 4번에 찬철주. 예. 답은 모감주예요. 예, 모감주는 우리가 이제 염주나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열매가 굉장히 단단해서 염주 만들 때도 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황색의 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팝. 조팝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얀색 꽃이 타닥타닥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조팝 나무는 흰색이다. 박태기 나무는 뭐예요? 밥튀기 나무. 원래는 이제 밥튀기예요. 밥튀기. 밥 튀겨 놓은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예, 어떤 색이 선홍색 꽃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태기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색깔이 예뻐요. 예, 아주 진한 찐핑크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산철죽은 어떻습니까? 핑크, 그다음에 연핑크, 요렇게 아이보리도 살짝 껴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황색의 꽃을 갖는 수목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78번. 그림과 같은 비탈면 보호공의 공정은 비탈면이에요. 이렇게 비탈면이죠. 예, 비탈면의 보호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식생구멍공, 식생자루공, 식생매트공, 줄대 심기공. 네, 어렵진 않아요. 예, 여기 비탈면에 이렇게 비탈면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예, 그래서 우리가 비탈면이라는 거는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뿌리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보호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어요. 구멍이 돼 있거나 이렇게 자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있어서 고용 비료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씨앗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흙 같이 섞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생구멍공이 답이 되겠습니다. 79번. 다음 중 호박돌 쌓기에 이용되는 쌓기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통줄눈이죠. 십자 줄눈 쌓기. 2번 줄눈 어긋나기 쌓기. 3번 평석 쌓기. 4번 이음매 경사지게 쌓기. 자, 2번 줄눈 어긋나기 쌓기예요. 그래서 호박돌 쌓기를 모양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호박돌 이렇게 쌓죠. 자, 우리가 벽돌도 그렇고요. 벽돌도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쌓게 되면 줄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통줄눈이다, 십자 줄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로 줄눈이 생기는 거는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줄눈을 쌓아요? 이렇게 막힌 줄눈을 쌓지 않습니까? 막힌 줄눈. 예, 이게 지금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박돌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줄눈 어긋나게 쌓기. 이렇게 통줄눈 십자로 이렇게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게 쌓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육법 쌓기. 육법 쌓기라고도 얘기하고 어긋나게 쌓기 또는 육법 쌓기. 육법 쌓기. 예. 호박돌 쌓기는 육법 쌓기 또는 줄눈 어긋나게 쌓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답은 2번입니다. 80번.
마운딩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유효 토심 확보, 2번 자연스러운 경관 연출, 3번 공간 연결의 역할, 4번 배수 방향 조절. 답은 3번이에요. 공간 연결의 역할. 연결이라고 나왔죠. 보통 마운딩이라는 거는 이렇게 흙을 쌓는 거죠. 흙을 쌓는데 우리가 이제 완충식재 또는 완충 공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로변이 이렇게 있어요. 예, 대로변이 있고 차들이 다니고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여기서 소음이 계속 들리거나 바람이 불면 어때요? 예, 별로 좋지는 않죠. 이랬을 때 우리가 마운딩을 쌓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이렇게 나무를 심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완충식재, 완충 공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공간 연결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분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80번까지 모두 마쳤고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